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희곡은 테네시 윌리엄스 작의 유리동물원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미시시피의 출신으로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 내에 존재하는 불안함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동물원은 자서전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으로 한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추억이라는 베일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환상을 가지고 사는 한 가족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몸부림치는 내용입니다.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나온 톰이 자신의 죄책감을 나레이션으로 진행하는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추억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유리처럼 위태로운 한 가족, 그리고 서로 산산이 부서지며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 그럼 즐거운 감상 되세요. 유리동물원. 등장인물 아만다 윙필드. 어머니. 기력은 왕성한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광적으로 연연하는 작은 체구의 여인. 그녀의 성격 묘사는 어떤 유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신중을 기한 창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녀의 성격이 본래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 그래도 아만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장점이 많다.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지만 사랑스럽고 동정할 만한 점도 많다. 확실히 그녀는 참을성과 일종의 영웅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비록 그녀의 어리석음이 때론 그녀를 무심결에 비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냘픈 자태에는 부드러움이 있다. 로라 윙필드, 아만다의 딸. 어머니 아만다가 현실 세계에 밀착하지 못하고 환상 세계에서 억척스럽게 사는 것에 비해 로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어렸을 때 병을 앓은 후 불구가 되어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간 짧아 버팀목으로 받치고 있다. 이 같은 신체적 결함을 무대 위에서는 암시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실에서 비롯된 로라의 소외감은 날로 커져 마침내 로라는 자신이 수집한 유리동물 가운데의 하나처럼 손이 닿기만 해도 깨질 듯해서 선반에서 꺼내기도 겁나는 허약한 존재가 되었다. 톰 윙필드, 아만다의 아들. 톰은 이 연극의 해설자를 겸한다. 창고에 근무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의 천성은 비정하지는 않지만 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정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짐 오코너, 젊은 신사 방문객, 잘생긴 평범한 젊은이. 제1장. 윙필드가의 새방은 아파트 건물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은 하층 중산 계급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인구 과잉의 도심지에 사마귀처럼 도단한 마치 세포 같은 주거 단위가 벌집처럼 밀집되어 있는 거대한 빌딩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 하층 중산 계급은 미국 사회에서는 최대의 기본적으로 노예화된 계층을 형성하고 유동과 분할을 피하며 무의식적인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에 끼어 존재하고 기능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윙필드가가 빌리고 있는 이 셋집은 뒷골목에 면해 있으며 화재용 비상 계단이 통로로 되어 있다. 화재용 비상 계단이라는 말은 우연히도 일말의 시적 진실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빌딩들은 모두가 인간의 절망이라는 불꽃을 완만하면서도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상계단은 무대 장치의 일부로서
비상 계단의 층계참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장면은 추억이며 따라서 비현실적이다. 추억은 시간적인 비약을 많이 한다. 추억은 접촉하는 문제의 정서적 가치에 따라 어떤 세부 사항이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과장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추억은 마음속에 최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는 조명이 어렴풋하며 시정이 감돈다. 막이 오르면 관객들의 앞쪽에 윙필드가가 빌리고 있는 뒷방에 어둡고 음침한 외벽이 나타난다. 이 아파트 건물의 양측은 모두 어둡고 좁은 골목들이다. 이 골목들은 뒤엉킨 빨랫줄과 쓰레기통, 그리고 이웃집 화재용 비상계단들이 보기 흉한 격자 무늬꼴을 이루고 있는 음산한 빌딩의 계곡이다. 연극 중 등장인물은 양쪽 골목길을 통해서 건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된다. 톰의 개막 해설이 끝날 무렵 검은 빌딩의 외벽은 차츰 투명해져 1층에 자리 잡은 윙필드 가의 실내가 보이게 된다. 무대 전면은 거실이고 소파를 펼치면 로라의 침대가 되어 그녀의 침실로도 이용된다. 거실의 후면에는 커다란 아치가 있는데 투명하고 빛바랜 커튼이 달린 제2의 무대막으로 구획되어 있어 식당으로도 쓰인다. 거실의 장식 선반에 수십 개의 투명한 유리로 만든 동물들이 보인다. 아치의 왼쪽 거실 벽에는 부친의 확대 사진이 객석을 향해 걸려 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 보병 모자를 쓴 무척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다. 그는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마치 나는 영원히 미소를 짓겠다고 말하는 듯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미소다. 사진 가까운 벽에는 타이프라이터의 자판표와 그레그식 속기술의 문자표가 걸려 있다. 이들 표 및 작은 책상 위에 표준형 타이프라이터가 놓여 있다. 관객들은 건물 외벽의 투명한 제4의 벽과 식당 아치의 투명한 얇은 커튼 2개를 통해 식당에서 벌어지는 개막 장면을 보고 듣는다. 서두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계속되는 동안 제4의 벽이 서서히 상승해 시야로부터 사라진다. 연극의 맨 마지막에 가서 톰이 최후의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야 비로소 내려온다. 해설자가 이 연극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종래의 어떤 연극적인 약속도 무시할 수 있다. 톰은 상선 선원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여 화재용 비상 계단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거기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는 관객들에게 말한다. 톰, 그렇습니다. 저는 호주머니 속에 요술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옷소매 안에도 감춰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대 마술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술사는 여러분에게 진실의 모습을 띤 환상을 보여줍니다만 저는 환상이라는 즐거운 가면을 통해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겠습니다. 저 1930년대라는 별스러웠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 사회는 방대한 중산층이 연달아 맹인학교에 입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눈이 그들을 저버린 건지 그들이 눈을 저버린 것인지 하여튼 모두 손끝에 힘을 주며 경제가 붕괴해가는 꼴을 타는 듯한 붉은 점자를 짚듯 한자 한자 더듬고 있었으니까요. 스페인에서는 내란이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고함소리와 혼란이 있었다 뿐이죠. 스페인의 게르니카에선 무참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는 그저 노동 분쟁이 있었을 정도죠.
때로는 꽤나 시끌시끌했지만요. 그런 일만 없었다면 시카고,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가 모두 태평스런 판국이었죠. 이것이 이 연극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 연극은 추억을 찾아가는 겁니다. 추억의 연극이기 때문에 조명은 어슴푸레하고 감상적이지 결코 현실적이 아닙니다. 추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음악에 맞추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무대 양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극의 해설자이자 등장인물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로는 저의 모친인 아만다, 누이 로라, 그리고 극의 후반에 가서 등장하는 젊은 신사 방문객이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연극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현실 세계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상징이라고 하면 깜빡 죽는 시인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연극에서 인물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채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에는 또 한 사람, 제5의 인물이 있지만 실물보다 더 큰 사진으로 벽난로 위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바로 저의 부친인데 오래전에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죠. 아버지는 전화국의 직원이었습니다. 장거리 전화에 홀린 건지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 가는 대로 바람처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마지막 소식을 들은 건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마자틀란이라는 곳에서 보낸 그림 엽서였습니다. 딱 2마디 인사말이 들어있더군요. 잘 있느냐? 잘 있거라. 물론 주소도 써있지 않았었고요. 나머지 얘기는 연극이 진행되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 커튼을 통해 아만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톰은 커튼을 헤치며 식당으로 들어간다. 아만다와 로라가 식탁에 앉아 있다. 음식이나 식사 도구는 없지만 마임 동작으로 식사 중임을 나타낸다. 아만다는 정면으로 객석을 향해 있다. 톰과 로라는 옆얼굴을 객석에 보이고 있다. 실내 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얇은 커튼을 통해 아만다와 로라가 무대 후면 쪽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아만다. 톰? 톰. 왜 어머니? 아만다. 네가 와야 감사기도를 드리지. 톰. 곧 가요 어머니. 톰은 관객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물러났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나 식탁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아만다. 아들에게. 얘야, 그게 뭐냐? 손가락으로 쑤셔 넣을 게 따로 있지. 그러려거든 빵 부스러기를 써라. 꼭꼭 씹어 먹어. 동물은 음식을 씹지 않고 먹어도 위에 분비물이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지만 사람은 달라.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도록 되어 있어. 음식은 서둘지 말고 맛을 즐겨야 한다. 요리는 입안에서 충분히 맛을 즐겨야 하는 법이다. 음식을 꼭꼭 씹어 침구멍도 재구시를 할 기회를 줘야지. 톰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를 식탁에서 뒤로 뺀다. 톰. 어머니, 밥 먹는 걸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일일이 참견하시니 오늘 저녁 식사는 한 숟갈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내가 음식을 서둘러 먹게 만드는 건 바로 어머니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나 하고 잔뜩 째려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물의 분비액이 어떻다느니 침구멍이 어떻다느니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느니 어머니 잔소리에 이제 신물이 나서 입맛이 싹 가셨다고요. 아만다. 가볍게 받아들이며. 원 자식도 무슨 놈의 성미가 그렇담. 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주역 가수 같구나. 톰은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간다. 아만다.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자리를 뜨니? 톰. 담배 좀 가져오려고요. 아만다. 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로라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로라. 후식 가져올게요. 톰은 다음 대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배를 손에 든 채 커튼 옆에 그대로 서 있다. 아만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 돼, 안 돼. 이번 심부름은 내 차지다.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있기나 해. 로라. 어차피 일어선걸요. 아만다. 어서 앉으라니까. 넌 신선하고 예뻐 보여야지. 신사 방문객을 위해서. 로라. 앉으며. 기다린다고 누가 와주나. 아만다. 부엌으로 나가며 명랑하게. 글쎄, 손님들은 기다리지도 않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수가 있단다. 그러고 보니 어느 일요일 오후가 생각나는구나. 블루 마운틴에서 말이다. 아만다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톰.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들어도 뻔해. 로라. 그래. 하지만 말씀하시도록 해드려. 톰. 그 넋두리를 또? 로라. 엄만 그 얘기하시는 게 큰 재미인걸. 아만다. 블루 마운틴에서 살던 땐데 어느 일요일 오후였지. 이 엄만 무려 17이나 되는 신사분들을 한꺼번에 맞았단 말이다. 그러니 신사분들을 모실 의자가 모자랄 지경이었지 뭐니. 그래서 흑인 하인들을 교회로 보내어 접는 의자를 가져오게 해야만 했었지. 톰. 커튼 옆에 서서. 그 신사분들을 어떻게 접대했어요? 아만다. 이래봬도 엄만 기차 나수를 가졌거든. 톰. 어련하시겠습니까? 아만다. 그때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법이 몸에 배어 있었단다. 톰. 그래요? 아만다. 그땐 손님 대접하는 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당신은 아가씨들도 예쁜 얼굴이나 우아한 옷 몸맵시만으로는 어림도 없었거든. 물론 난 그 점에서 얕잡아 보이진 않았지만 재빠른 기지에다가 어떤 경우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말솜씨까지 있어야 했다고. 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만다. 세상만사 중요한 건 모두지. 물론 천하고 시시하고 야비한 일은 빼고 말이다. 톰이 커튼 옆에 서 있는데도 아만다는 마치 톰이 식탁의 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건다. 톰은 마치 대본을 낭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연기한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사였어. 그 가운데는 미시시피 델파에서 손꼽히는 젊은 농장주도 있었지. 톰이 신호를 보내자 음악이 시작되고 아만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아만다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은 상기되어 낭랑한 음성에 애수를 띠고 말한다. 그 사람들 가운데 챔프레 플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지. 후에 델타 농민은행의 부총재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하들레 스티븐슨이란 친구는 글쎄 미망인에게 정부 공채로 15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지 뭐냐. 또 큐트리어 형제도 끼어 있었다. 웨슬리와 베이츠라는 이름이었어. 베이츠는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다. 베이츠는 웨인 라이트가의 난폭한 녀석과 싸움이 붙었어. 그들은 문호반의 카지노에서 총질을 벌였다고. 베이츠는 복부에 총을 맞았지. 구급차에 실려 멤피스로 가다가 죽었어. 베이츠의 미망인도 제법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았단다. 8천 에이커라든가 아니 1만 에이커라든가 하는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만하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거지 뭐냐. 그 여자가 베이츠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베이츠가 나한테 딱지를 맞고 홧김에 결혼했기 때문이란다. 베이츠는
그 여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거든. 죽던 날에도 내 사진을 품고 있었다지 뭐니? 어디 그뿐이냐? 델타 지방의 처녀들이 침을 삼키던 청년이 있었단다. 그린군의 피치 휴가에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도련님이었어. 톰, 그 친구는 미망인에게 유산을 얼마나 남겼죠? 아만다,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넌 마치 지난날 나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톰,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 사람은 그가 처음 아닌가요? 아만다, 그 피추유가의 청년은 북부로 가서 큰 재산을 모았어. 월가의 늑대로 알려지게 되었으니까. 요술 망치라도 갖고 있나 봐. 그저 그 망치로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게 황금으로 변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난 던컨 제이 피츠휴 부인이 될 뻔했었단다. 결국은 너희 아버지를 고르고 말았지만. 로라 일어서며, 식탁은 내가 치울래. 아만다, 아니다. 넌 저리 가서 타이프라이터 교본이나 공부하려무나. 아니면 속기 연습을 좀 하든지. 발랄하고 예뻐 보여야 돼. 신사분들이 찾아올 시간이 됐어. 그녀는 가벼운 걸음걸이로 부엌으로 뛰어간다. 오늘 오후엔 손님을 몇 분이나 접대할 것 같으니? 톰은 신문을 집어던지고 볼멘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선다. 로라, 식당에 홀로 남아.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걸요, 엄마. 아만다, 다시 나타나며 명랑하게. 뭐라고? 손님이 안 올 거라고? 농담이겠지? 로라는 모친의 웃음에 마지못해 따라 웃는다. 그녀는 도망치듯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빠져나가 커튼을 다시 여민다. 퇴색한 커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한 줄기 밝은 조명이 비춰진다. 한 사람도 안 온다고? 그럴 리 없어. 홍수가 났거나 폭풍이라도 분다면 모르겠지만. 로라, 홍수 때문도 폭풍 때문도 아니에요. 난 블루마운틴 시절의 엄마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이야. 톰은 또다시 볼멘 소리를 낸다. 로라는 희미하고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엄만 내가 노처녀가 될까봐 두려운 모양이야. 유리동물원 주제음악과 함께 이 장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끝난다.